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감사 생중계 관계로 뉴스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잠시 정회가 되긴 했지만 오늘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자 오전부터 윤석열 총장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잠시 정회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를 이어가다 잠시 정회했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석상에 나왔는데요. 윤 총장은 가장 먼저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일부 지나친 비난 여론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검사들은 모두 대한민국 공직자라며 비판을 받아들이고 응원은 감사히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를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할 뿐이고. 네, 앞서 이 별장 접대 보도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었는데 해당 언론사를 고소한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언급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보도가 잘못됐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검찰총장이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여러 관계자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태어나서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지만 언론이 확인 없이 기사를 실은 만큼 개인이 아닌 검찰 기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다만 윤 총장은 명예훼손에 대해 한겨레 측이 일면으로 공식 사과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윤 총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건설업자의 접대 명단에 검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창피한 일이고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 안 된다며 법무부의 감찰권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의 의견을 물었고 윤 총장은 지금의 검찰 문화는 많이 바뀌었다며 1차 감찰권을 법무부에 내어줄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어서 강력한 감찰을 위해 대검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또 법무부의 그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가져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이와 함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 전 장관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취재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유죄의 예단을 형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한 달 넘은 검찰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그만큼 수사 결과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의 수사본부가 어떻게 공보하는지 수사 협력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 공보 방안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과 SNS 대화방을 개설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검이 여론을 파악하는 용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네, 또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외에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다른 국감도 조국 전 장관 사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와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튜브 발언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손팻말로 좀 시끌시끌하던데 KBS에 대한 국감, 여야 공방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험했습니다. 앵커 언급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KBS 근조 또 양승종 사장 사퇴 이런 손팻말을 자리에 붙여놓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성희롱 발언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록 씨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KBS의 대응도 사내 반발 때문에 후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교수 가족과 관련해서 유리한 내용도 있고 그쪽에 또 불리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도는 불리한 내용만 압축해서 나갔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유시민 이사장과 사실상 내통한 것과 다름없고 자사 기자를 성희롱한 발언에도 가만히 있었다면서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조국 씨가 가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알아서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의 지금 그런 평판이 있어요. 이에 양승동 사장은 유시민 이사장과 내통한 적 없다면서 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기관 국감이 열렸는데요. 서울대 법대 교수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당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증명서 발급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겁니다. 이에 한인섭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되풀이했고요. 민주당도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면서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 등 거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것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와대 인사검증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미 협상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북미 협상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성을 또 강조했고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주문한 반면 한국당은 이번 평양 경기가 TV 중계조차 되지 못한 것이 남북관계의 현 주소라고 꼬집으면서 대북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경기를 둘러싼 논란에는 남북 관계가 소강 상태인 측면이 반영됐다면서 실망스럽고 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이른바 공수처 신설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어제 6인 협의체 첫 회동이 있었죠. 하지만 별 소득 없이 끝이 났습니다. 여야 3당 공수처를 놓고 오늘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겨냥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존속시키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겉옷과 화장만 바꾸는 개혁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여야 4당의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당에게는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관련 협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모두 가로채고 제2의 조국 사태가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하려고 공수처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 부패는 영원히 묻혀버리고 맙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본인들이 친한 사람들의 사건은 모두 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당대표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체 공수처 법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라는 공간이 서로의 생각들을 조율해서 100% 수용이 안 되면 그 차선책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퇴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갖가지 이슈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앞서 잠시 정회됐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장 화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째,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또 여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추락했죠. 다행스럽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전 수석이 사퇴함으로써 지지도가 많이 올랐던데 이 자체가 결국은 사퇴를 하도록 하는 압박 요인이 되었지 않겠나. 두 번째, 그래서 검찰 개혁을 화급하게 추진한 것은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한 것은 이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자기 주변 관련 수사 문제를 공수처에 이관해서 수사 자체를 유야무야하기 위한 저의도 있었다. 세 번째, 그 다음 날 15일이 바로 법무부 국정감사였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인으로 나오면 국회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죠. 세간의 국민들은 조국 하면 뭐라느냐? 조국 전 수석은 숨소리 빼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혹시 총장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어쨌든 세간의 국민들은 절대 믿지 마라. 아까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우리 당이 조국팔이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상당한 부분은 이제 그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또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우리 총장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 또 그다음 지금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소위 공수처법은 근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죠.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화면 바꿔줘요. 알았어요.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비리들 보면 전부 청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투기,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골프대회 등 비리, 윤규건 전 총경의 버닝썬 연루 사건. 이 문제는 이미 검찰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인 김모 경정이 문재인 대통령 이민간 딸 보호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수사하는 과정, 윤규건 구속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을 텐데요. 총장 모릅니까? 무슨 주재관이 있다는 말은 제가 들은 적 있습니까? 것 같은데요. 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그 모든 게 그게 버닝썬 사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이 모두가 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지 바깥에 어느 고위공무원이 사고가 났다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 굳이 공수처가 아니라 우리는 3년 전에 그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에 이석수 감찰관 이후에 아직까지 감찰관 임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도는 있는데 만약 그런 제도를 이용했다면 활용했다면 아마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과거 그 특별감찰관 네. 그 제도가 운영된 걸 보니 그 감찰관이 좀 권한이나 인력 면에서 네. 효과를 발휘하기가 그 이제 과거에 그 저 민정수석실 감찰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석수 감찰관이 도리어 막 그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글쎄 뭐 특별 감찰관 제도가 과연 이런 것을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나 예.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 네. 여튼 우리가 뭘 보면 위험하다 싶으면 피하죠. 바로 청와대 주변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기점으로 한 그 주변에 활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제가 궁금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역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일일이 압수 물목을 다 기재합니까? 다 기재는 안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압수 장소와 그러니까 수색 장소와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가지고 압수물은 이제 대표적으로 기재를 하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판단해서 압수를 했고 이의가 있으면 이제 이 절차를 가져갔는데 요새는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영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현장에서 압수를 잘 안 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국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일어난 일. 그 옛날에는 보면 집에 가 전부 박스 여러 박스 들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압수수색. 그 시점이 네. 지금 바로 요 최근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생긴 제도다, 특혜다. 국민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부 그래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기 금방에 바랍니다. 압수수색할 때 영장하고 작은방에 압수수색할 때 영장하고 다 다릅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제 압수물을 상당히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네네. 특정일에만 적용해서 하지 말고 네. 전 국민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수사부장님. 예,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서울 남부지검에서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대답하시기 굉장히 쉬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시계 중지하세요.
지금 이 받은 표에는 박주민 위원님이 이철희 위원님 자리로 가고 박주민 위원님 자리 순서에는 박지원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어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하셨는데 어디 그냥 그대로 하실랍니까? 아,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근데 마이크가 또 들어오는데.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난중하실랍니까? 예, 그러면 그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굉장히 쉬운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비슷한 사건들도 수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해서 법 상식에 기반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 이사회 구성원 중인 이사 한 명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또는 자격이 뭐 적법하게 부여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 이사를 감금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에 못 들어오도록? 굉장히 어렵나요, 이 질문이? 불법적으로 감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그다음에 뭐 주주총회가 예상돼 있는데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주주 중에 한 명이 적법한 주주인지 의심된다. 그럼 그 주주를 감금할 수 있나요? 근데 의사에 반해서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회의의 구성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금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충돌 사건, 특히 그 당시에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행위 태형보다는 보다 더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약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하셔서 확인을 좀 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총장님 인사청문회 때 질문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렸던 게 세월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특별법은 있습니다. 특별법은 있고 저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을 할 경우에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넘겨주시죠. 그 검찰 내부에는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뭐 신속하고 공정하고 이런 수사를 위해서 수사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저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특조위가 고발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예, 다 기억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께서 그 감찰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감찰도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심지어는 감찰권을 다른 곳으로 이양할 생각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김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문정 검사가 문제 제기했었던 사건이 있어요. 부산지검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 근데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좀 불분명했고 이상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진모 검사라고 있는데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후 처리가 굉장히 이상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또 지적이 됐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감찰을 기왕에 강화하시겠다 또는 투명한 감찰을 위해서 그 감찰 권한조차도 이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김에 계속해서 이 사건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감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미 지금 그 남부지검 검사 사건은 뭐 기소가 돼 있고요.
재판 중에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산지검 그 무슨 고소장 위조인지 변조인지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검사 역시 당시에는 대검과 법무부가 전부 중징계 사항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표를 받고 내보냈는데 그 검사 또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그리고 둘 다 이미 이제 검찰 조직을 떠났고, 그래서 뭐 그 본인들에 대해서는 뭐 감찰을 할 수가 없고, 당시에 그 일을 처리했던 예, 제 말씀이 그겁니다. 저 분들도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 그 의사결정했던 분들은 검찰을 다 떠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찰이라는 것이 뭐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테면 감찰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지만 그 결정은 총장이 합니다. 총장이 하지 감찰부에서 결정을 한 걸 뭐 제가 지금 현재 감찰이 만약에 뭐가 잘못된다 하면은 그게 충분히 중징계할 수 있는 거를 아예 완전히 봐줘갖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제 책임이지. 감찰 본부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나 검사의 책임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조직을 다 떠난 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무슨 직무유기 그 혐의로 지금 뭐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해당 검찰청에서 이게 과연 뭐 아시다시피 이 직무유기라는 게 이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막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감찰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좀 지금 감찰 대상으로 지금 여기 현재 검찰에 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총장님, 아침에 제가 그 정관예우 몰래변론 막기 위해서 만든 구도변론 관리대장 제도 어떤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고, 점심 때 협의를 했는데 그 사본 대신에 그 내용을 엑셀로 전산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은 하되 사건 번호와 변호사 이름 빼고 해서 이제 제출하겠다고 하셨고요. 재경지검들만 일단 해서 다음 주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게. 예, 확실하게 이번에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검찰에서 그 정보 전산 사업, 전산화 이제 사업을 하죠. 여러 가지 일을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계약법상 원칙은 아시겠지만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그렇죠?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 경쟁이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 10년간 조달천 입찰 내역을 받아서 봤더니 저기 표 보시면은 총 계약이 208건으로 1,679억 원의 계약이 그 입찰을 통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앞에 일반 경쟁 입찰은 21%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이 제한 경쟁 또는 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79%가. 그러니까 이제 제한 경쟁도 이제 요건을 제한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수의 계약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이게 수의 계약이나 제한 경쟁이 많다. 이건 제도적으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 정보기술 관련 계약을 한 업체들을 중에서 대기업을 봤더니 대기업이 금액이 527억 원의 그 수주를 받았어요. 31%. 근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 323억이 수의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대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면은 공공 분야에서 이 IT 관련된 걸 하면은 그 중소기업 IT 기업 육성과 지원하려고 대기업은 원래 입찰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주 거기도 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못하면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여전히 대기업 비중이 높은 거죠. 지금 검찰에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한 경쟁과 수의 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 대기업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검찰이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중에 이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전자법정 사업을 하면서 입찰 비리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간 그 법원 행정처 전직 직원이 만든 회사가 현직 그 행정처 직원들과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유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데 검찰청에서도 제가 그 업체들을 보니까 고용노동부 입찰에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진두 IS라는 업체가 우리 대검찰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2018년 11월에 그 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검찰에서 2019년 1월 달에 수의 계약으로 34억 원 맨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진두 IS라는 회사와 또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진두 IS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그게 이제 JDCNC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우리 검찰청하고 또 이렇게 수의 계약을 통해 제한 협상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의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해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정당 업체와 수의 계약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유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거 확인하려고 제가 이제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서, 결과 보고서, 계약서, 또 집행 징빙 서류 같은 거를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제출을 안 하십니다. 제출을 안 하시면서 답변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회 증언감정하는 법률에 따라서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거죠. 행정부는 당연히 국회로부터 이런 거를 국정감사 때 제출해서 검증받고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 있는지 혹시 안에 이런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저희 의심들이 혹시 있는지 국회에서 또 봐주면은 투명해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때까지 이거 다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실 거죠? 제출은 할 거는 다 했는데 이제 그 수사 관련 첨단 장비의 그 구입 내역은 공개가 되면은 이제 이게 범죄 수사에 지장이 좀 많다 해서 아마 근데 저는 항상 기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국회의원한테 제출한다고 그게 어디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보는 거예요. 저도 국가기관이고 제 책임하에 제가 그 자료를 관리합니다. 제가 어디에 그걸 외부에 유출해서 범죄에 쓰이게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 자료 가져와 설명을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제가 10년간 이 전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내부나 외부에 감사 같은 게 있었느냐, 지적된 게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역시 공공기관 정보 관한 법률을 제시하면서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의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있습니다. 웃긴 거죠. 이미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정도로의 자료인데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근거 규정을 대면서 안 주시는 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안 하면은 예산으로 잘라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원래 오늘은
공수처법 대표 발의자로서 공수처와 관련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것만을 질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총장님께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기다리도록은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처벌 조항인 국회법 제165조하고 166조가요. 원래 연역이 당시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12년 7월 20일 발의한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 앉아있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한 이유가 국회법상의 질서 유지 규정만으로는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태를 방지하기에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 전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 공용소류 등의 모욕, 중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안가 점거 당시에 거기서 공문서가 숭계되는 영상을 전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좋은데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발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타협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때 그 법안대로 한다면 고발의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상이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신속히 해야 되고,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고, 2심 및 3심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또 3개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혹시 피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염려해서 공판길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법안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당시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타협이 돼서 지금과 같은 국회법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안을 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제안됐던 배경들, 제안됐던 내용들에 대한 참조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아까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돌려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특수 감금, 그리고 의안가 점거하는 공용 물건 손상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그나마 정당 행위라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넘어가요. 그러나 지금 특수 감금이라든지 공용물건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 사보임 문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거는 만약 불법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불과하지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가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총장님? 사실? 하여튼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사실 검사님들이 보니까 웃고 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법률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정당 행위, 정당 방위를 주장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동훈 부장님 다시 앉아서 대답하세요. 그 아까 제가 왜 카톡방 폭파했는지 물었죠. 왜 폭파했습니까? 폭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저희가 아까 카톡방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어떤 뭐 자료 공유하거나 할 때 방을 만들었다가 제가 또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 외람됩니다만 제가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제 본연의 임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 카톡방을 이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했는지 저는 이유가 안 간다는 거죠. 아까 한동훈 부장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SNS와 언론 그런 거 체크하는 아무 문제 없는 카톡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카톡방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없애셨어요? 그 다음에 인원이 바뀌어가지고요. 또 지금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바뀌었습니까?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꿀 이유가 있죠? 그렇게 저희가 카톡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질문이 뭔가 잘못됐나요? 논리적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수사팀들 간에 공유하는 카톡방이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카톡방이라고 한동훈 부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카톡방을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없앴냐는 거예요. 수사 관련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아니고요. 그거 하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떤 뭐 특정한 뭐 SNS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후배 검사가 공유하는 방으로 초대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류의 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사의 관련 팀만 그리고 아마 특수 이부장이나 예, 마무리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방을 그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를 했냐고요. 그 팀 지금 유지될 필요 없습니까? 지금 똑같은 수사 지휘 라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개가 마무리하시고 있습니다. 답변도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끝난 뒤에 하는 질의는. 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점식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전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공무소가 송계되는 영상을 전 국민이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현재 701호 어항카페에서의 출입문 송계 행위를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 알겠지만은 그 영상에서 출입문을 바로로 부수고 햄으로 송계를 한 것은 우리 당 당직자나 의원들이 아닙니다. 출입문을 바로로 송계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 경위입니다. 그리고 해머를 가지고 국회 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밀반입해서 정말 몰래 반입을 해서 그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소를 송계하는 영상은 민주당과 국회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주질의에서 있었던 검찰 개혁에 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과연 검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우리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보시죠. 문재인 김현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자에 나오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 전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적이 없다. 한국 검찰이 그렇다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국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각입니다. 검찰은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사실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일 거라는 암시를 살짝만 던져도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다. 기업의 사기업의 채용에, 직원 채용에 검찰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게 지금 뭐 저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권력자가 저런 걸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지. 네. 이제 정책 집행을 할 때 검찰을 동원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검찰을 정책 집행의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취임해서 37일간 지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9월 17일 날 검찰개혁 추진단을 출범을 시켰죠. 날짜는 잘 모르시지만은 출범한 건 알고 계시죠? 그 단장이 누굽니까?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그 황희석 국장이 민변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위원장은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도 민변 출신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민변의 정치적 성향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소위 진보 성향이라든지 좌편향 성향이라든지 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 그리고 그 추진단과 위원회의 구성은 상당수도 민변 출신입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책임자들이 다 민변 출신이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무관하지는 않겠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어제 대검 감찰본부장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로 임명됐다는 것은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메워졌습니다. 그걸 우리 당에서는 소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장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 조금 전에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편향된 검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또 다른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을 개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 어떻게 될지는 뻔히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과 이 정권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소위 검찰개혁의 방향성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지금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력을 집중해 주시면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있어서 하십시오. 네, 저희 누차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시죠. 박지원입니다. 총장님. 네. 총장님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반대하신 분들이 지금 잘한다고 그래요.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왜 물러갔냐. 그런데 저도 이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이 물러갔는데 왜 한국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문재인 민주당은 올라가는지. 제가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면은요 내년 선거에 저는 불리해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조국 필요증, 검찰 수사 필요증 신속 정확하게 해달라. 이게 수사 간섭입니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예. 저희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조국 일가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서 이거 수사해라. 이건 수사 간섭 아니에요? 그것도 원칙대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지금까지 몇 번 소환 조사했습니까? 지금 6회 조사. 네. 앞으로 더 소환합니까? 글쎄 오늘 아마 국감 끝나고 내일이나 이렇게 한번 좀 중앙지검 보고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내일 검토를 해봐야 합니까? 글쎄 뭐 한번 똑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국감 끝나고 나서 한번 자, 그러면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총장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과거 저도 보면은 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대면 보고를 일주일에 몇 번 받습니까? 주 1회 받고 있습니다. 주 1회. 네.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수시 보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중앙지검장을 주 1회 받았는데요. 월 2회로 줄였다가 사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주 1회로 받고 수시 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 보고는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 1회. 주 1회. 네, 직접 와서 보고하고. 해도 보고만 받는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검장은 총장한테 직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항 차장이나 부장들은 담당 대검 부장들에게 한다. 한동훈 부장. 네, 부장. 보고 받습니까? 주 몇 번이나 보고 받습니까?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중간 상황은 챙기지만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언론에 새로운 내용이 보도되거나 했었을 때 챙기는 방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받아요? 그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직접 수사할 때 챙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챙기지는 않습니다. 네. 총장님. 네. 정경심 교수를 물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소시효가 취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백지 기소를 했습니다. 저도요. 저축은행 조사를 받을 때 기소를 해놓고 소위 금융감독위원장과 저하고 통화했다는 시점이 국회 방송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재판 받다가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법무부를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면- 저희들이 받은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소장 내용대로 하면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위조의 시점도 충분했고 더욱이 행사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 문화 관행 중에 첫 기소 이 공소장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또 기소를 할 것이죠. 그거는 이제 수사를 맞춰봐야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 드릴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거죠. 네. 만일에 다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윤석열 총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방법이나 네. 또 청문회 때나 지금이나 네. 검찰 개혁이나 그것을 충분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것을 다 준비했다가 지금 그러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국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총장님 그 민변 민주사회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 알고 계시죠? 네. 이게 1988년도에 창립됐습니다. 그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시기였고요. 그 당시 우리 법조계에서도 민주주의가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법조인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도 권력의 신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게 그 당시 국민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 변호사의 주축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민변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건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민변이 반국가 단체입니까? 아니면 이적 단체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저도 않습니다. 민변을 창립한 조영래 변호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민변은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이적 단체도 아니고 더구나 또 좌파 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진보 보수를 이렇게 아주 획일적으로 또 단순화해서 평가할 때 진보적인 변호사 단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좌파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민변 회원을 한 30년 가까이 회원입니다.
민변이 일관되게 우리 법조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주장해왔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 계신 분들이 정책 간섭에 조금이라도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윤 총장께서 직접 경험했던 제가 그 아까 이철희 교수의 진술서 의견서도 좀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외압들 그야말로 노골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정책 위압들이 서서히 사라져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사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양승태 그 코트의 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든가 또 지금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퇴임됐습니까? 국민의힘에 의해 갖고 헌법 절차에 의해 갖고 탄핵을 통해서 그 탄핵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지금 야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다수의 그 당시 여당 의원도 찬성해서 국회 3분의 2 의결을 거쳐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국가 권력을 남용했던 최순실이라고 어떤 사인의 그런 어떤 국정농단이 드러났고 그게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민변이 주장한 게 사법부의 독립, 검찰 수사의 독립 이런 거 주장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정치를 그렇게 크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초선 때도 법사에 있었고 또 법률 담당 부대표를 정당에서 한 2년 했었고 또 삼성이 됐고 왔을 때도 법사에 있었고 좀 다시 법사에 왔습니다. 일관되게 제가 그 과정에서 법률 담당 부대표도 하고 당의 수석 대변인도 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했습니다. 다른 당직도 맡고 상임위원장도 2번 맡고 특위위원장도 맡았었습니다. 일관되게 정치를 사법화하는 행태 정치적 사건을 국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에 보내는 게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사법을 검찰을 법원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평내서는 안 된다. 저는 대변인이나 수석 때 일체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국회 사태를 보면 제가 그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끊임없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검찰에 떠넘기고 법원에 떠넘기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총장이 엄정하게 중립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뭐 수사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이 국회 선진화법도요. 기억을 좀 되살려 주면은 2012년도 5월달 18대 국회 마지막에 그 당시 여당의 당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 당시 야당의 김준표 대표의 결단으로 그게 합의해 갖고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19대 때는 단 한 번의 몸싸움이 없었어요. 20대 와갖고 이 처음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게 엄정하게 처리돼야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됩니다. 이게 그야말로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찰까지 떠밀렸습니다. 이거 지지부진할건 안 돼요.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납니다. 지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 중에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들하고 법안심사 들어가는데 국회의원들 소환하기 불가능할 겁니다. 이제 12월 딱 들어가면 전체 국회가 예산 국면이 돼갖고 여야 간에 굉장한 어떤 줄다리기가 있을 거예요. 소환하기 불가능하죠. 12월 9일 끝나면 제가 정치하면서 12월 9일 이후에 임시가 또 소집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달째 임시가 소집될 겁니다. 그럼 또 내년에 넘어가요. 그럼 내년 넘어가면 바로 아시겠지만 선거 국면입니다. 각 정당이 공천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피 튀기는 투쟁이 내부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검찰이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요. 저는 뭐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환 없이 소환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건 여러분들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수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관련해 갖고 하나 더 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국회에서 이거 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겁니다. 뭐 관계는 없고. 그 국회에 그 어쨌든 여야 간에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출입문을 부쉈는데 그 영상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6명이 소환받았지만 그 검찰에서 보여준 영상에는 민주당 당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건 하나 좀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검찰이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은 법과 원칙에 의해 갖고 빨리 처리해 갖고 기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증거에 의해 갖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고 죄가 없으면 혐의 없으면 종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서 다른 정무적인 판단 갖고서 12월 1월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게 그야말로 검찰이 여전히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웬만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장께서 취임할 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취임 때가 아니죠. 청문회 인사말에 기억나실 겁니다.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 법 집행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조국 사건이 무슨 또 국기에 관계된 사건입니까? 저는 이것도 뭐 당연히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않았다, 나이스하지 않았다,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참고인 조사일 피의자 신문 과정들 모든 다 중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거 갖고서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야말로 검찰이 정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빨리 이걸 좀 스마트하게 윤석열 총장답게 그 두 사건을 좀 적절하게 마무리하기를 촉구하는 걸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수사부장님. 예. 자제하려고 했는데 뭐 백혜련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공공수사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7년 7월 26일로 기억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바뀝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그전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죠. 왜냐? 의회주의, 대화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본질,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또 정치를 사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우려해서 허용하지 않다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허용하는 2007년 7월 26일 결정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엄벌을 하라고 백혜련 의원님께서 강변을 하셨는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십시오. 다만 그날은 의회주의에 있어서 가장 대원칙 중에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를 불법 사보임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저항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위에 거는 공공수사부장님과 총장님께서 수사하시면서 법과 원칙대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총장님, 네. 대검 감찰본부장 협의 언제 끝났습니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요. 네. 법무부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문재인 정부의 이 꼼수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15일 날 우리가 법무부 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동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한동수를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요. 그리고 오늘 대검 국감입니다. 그런데 한동수를 내일 임용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국감 전에 이게 알려지면 법무부 또 차관을 상대로 또 저희들이 왜 편향된 인사를 하느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또 따졌겠죠. 절묘하게 법무부 국감 다음 날 발표하고 대검 국감 다음 날 임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감찰본부장 공석인 게 지금 몇 달 됐죠, 지금? 한 석 달 됐죠? 제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한 3달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공수처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송기영 간사가 법 좀 보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기본적으로 친정부 친여 인사가 4사람이에요. 이 과반이 넘죠. 그리고 거기서 2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법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이런 때 또 대통령이 정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추천을 했는데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절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열자 라고 하면 또 여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공수처장 새로 뽑자 라고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괴물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특수부 없애자고 그걸 검찰개혁이냐 부르짖고, 또 한쪽에서는 괴물 같은 특수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니, 저 유재수 경제부시장, 부산 경제부시장 사건 알고 계십니까? 동부지검에서 동부지검에 있죠. 지금 처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재직 시절에 뭐 자유학비, 출퇴근 회식, 뭐 해외 출장 시에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 제공받았다, 항공권 등 금품 수수했다, 이런 내용이 첩보가 들어와 가지고 당시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한 달 이상 감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포렌직을 하죠. 아시다시피 포렌직은 민정수석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포렌직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정책실장입니까?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총무비서관실의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이 사람들이요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뜬 거예요. 그래서 특감반에서 개통을 밟아서 보고를 하니까 묵찰을, 그러니까 덮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민정수석이 지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이 당시에 본인도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특감반원들 다 모아놓고 덮으라고 한다, 그 말을 전달하면서 다 따라서 유재수의 비위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찰 무마를 어디까지 선에서 감찰 무마를 했느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는 당부는 했지만 본인은 유재수를 모른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특감반장을 했어요. 김경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상 기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건은 반드시 중앙지검으로 가져가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동부에는 관할도 없어요. 총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할도 없어요. 조국이 피고발인입니다. 조국의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동부는 관할도 없어요.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데 중앙지검으로 가져가야 관할 문제하고 수사가 하여튼 뭐 원칙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휘 잘 하시겠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또 존경하는 김도욱 간사님이 또 설명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백현현 의원님만도 그렇고 권은희 의원님만도 그렇고 처장 2명을 추천을 하는데 국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7명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가 찬성을 해야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다. 5분의 7명이 5분의 4면 5.8명인가 그래가지고 6명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2명 위원이 동의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결국은 2명 추천하는 사람이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기 차장님, 뭐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여러 번 이제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 그죠? 법사위 소위도 이게 만장일치, 거의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된 비슷한 거예요. 한 명이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자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다, 그 의견이 다르다, 이거는 수용할 수 있지만 법은 있는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소장님, 아까 야당 의원님께서 정동병원 그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 교수 측이 뭐 마치 허위 입원 확인서를 제출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정 교수 측의 얘기는 정동병원에서 받아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현재인가 최근에 하여튼 입원한 데서 받아서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동병원도 자기네에서 한 건 아니다, 당연히. 정동병원 아마 전에 입원했던 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 한 부장님. 예. 그렇죠. 정동병원 전에 입원했던 병원인가 봐요, 그죠? 위원님, 상세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 대검에서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석 이전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근데 이번에 제출한 거는 거기 아니라서 아까 PPT에 띄워놓은 그 확인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띈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허위 진단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떼서 제출한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총장님. 네. 이번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패스트 그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논의를 해볼 생각인데,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금 검사가 작성하는 거 돼 있는데 실제로 직접 검사가 신문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최근에? 요새는 뭐 입회 그 수사관이 작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은 뭐 벌써 한 10년 전부터 직접 그 신문을 많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검사가 대부분 신문하고, 그러고 이제 좀 보완해서 더 자세하게 묻고 또 끝날 때 검사가 다시 묻고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수사관이 물어보고 답을 듣고서 작성하는 게 적법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신문을 하는 주체는 검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물어보는 사람은 검사가 신문하는 것이고, 참여는 기재만 하는 것이고. 근데 아직도 일선청에서 전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죠. 이게 뭐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요. 일본인 검사가 우리말을 모르니 그래서 된 거예요. 참여 거기서 물어보고 그런 건데 지금 일제 시대가 아니니까. 통역생으로서 이렇게 조사하고 하던 게 지금 쭉 내려왔는데, 내려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거의 많이 그래서 고치고 있습니다. 많이 고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냐고, 그 비율이. 지금은 뭐 사실상 과거에는 저희가 뭐 사건을 뭐 여러 건을 받으면 검사도 조사하고 계장도 조사하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조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졌습니다. 실제로 검사실 하나가 하루에 1명 정도밖에 조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만일에 그 검사가 직접 신문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얘기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로서의 증거 능력을 받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헌법재판으로 해서 변호인의 피의자 참여 자체가 바로 동석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검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아직도 일선에서 보면 그거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벌써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도 변호인이 자유롭게 메모하고 뭐 대화도 할 수 있게 다 시행을 했고, 또 대검에 건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데 아직도 많은 뭐 변호사들이 이유관계 있다면은 저희가
그래서 지역의 변호사 단체하고 인권 감독관하고 수시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침 자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공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선 청에 있는 검사님들이나 참여 수사관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선의 검사님들과 참여 수사관들한테 이 내용을 분명히 인지를 시키셔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의 그 현재 결정에 위반되는 그런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랜드한테 묻겠습니다. 이 도박 중독자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그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적을 뭐 새기는 게 아니고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의무 교육을 폐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폐지했었죠? 상암위의 권고를 받은 문체부에 예. 그때 강원랜드에서는 이런 의무교육 폐지하라는 조치를 했었을 때 아무 의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저희들은 뭐 나름 의견은 냈습니다. 어떤 의견 냈어요? 의무 교육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 감사원에서는 어떤 지적이 왔어요? 다시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폐지했다가 다시 또 감사원에서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강원랜드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 강력하게 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재사들이다 보니까요.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 문서 한번 올려봐 주시죠. 모든 테이블 게임으로의 사이드 베팅 금지 확대 여부는 30만 원 테이블 게임의 사이드 베팅 금지 효과 분석을 한 후에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사이드 베팅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겠다고 그래서 왜 안 하냐고요. 요 문체부에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원랜드는 아무 의견이 없어요? 뭐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도박 중독에 걸려서 강원랜드가 좀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 아무 의견도 없단 말이에요? 현재 관광진흥법 26조에 따른 그 영업 설명서에 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법이 좋은 합법입니까? 이렇게 해서 도박 중독을 일으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합법이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기 제가 보니까 사이드 베팅을 30만 원에 안 하니까 확 대리 베팅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거 검토를 안 하냐 이 얘기는 내가 물어봤는데 위원님 질의는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단은 문체부에서 저희들 보고 검토를 해라고 하셔야 되고 문체부에서 해라고 하면 저희들 해야죠.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기관장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저는 그 연구 용역이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왜 안 합니까? 저희들 스스로요. 그럼 필요하다면 저 활동 검토를. 주민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에서 젊은 농업인 육성과 귀농인 지원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농부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주색과 주황색, 흰색 등 다양한 종류의 감자와 고구마. 4년 전 귀농한 노재석 씨는 가족과 함께 재배한 고구마와 감자를 무쇠 가마솥에서 튀겨 칩을 생산합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노 씨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2억 원.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은 바삭바삭한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재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감자 가격이 뭐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공을 하면 가격이 고부가가치로도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팔 수 있죠. 비닐하우스에서 6천여 그루의 바나나를 재배하는 이 농장도 젊은 농부가 운영합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 대신 유기농업으로 키운 국산 바나나를 수입산보다 2배 비싼 가격에 판매해 고소득을 올립니다. 친환경으로 건강하게 재배를 했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이런 상품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진흥청이 성공 가능성이 큰 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보통신기술 등에 익숙한 젊은 농부를 선발해 5천만 원의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쌀과 한우, 양돈, 버섯, 과수 등 분야별로 젊은 농부를 선발해 지자체와 함께 지원합니다. 교육, 컨설팅, 그리고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품목별 전문 조직 육성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으로의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 농부들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한 농촌의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작물 재배와 수확 등의 농업 활동이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생활습관성 질환자 14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회당 4시간씩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치유농업 활동을 하면 안정과 이완 지표가 오르고 긴장과 스트레스,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미얀마와 국산 여름딸기 무하의 품종 사용료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농진청은 미얀마 대리회사를 통해 약 6천만 원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무하 딸기는 온도가 높고 낮이 긴 열대 지역에서도 10아르, 즉 1000제곱미터에 2.5톤 이상 수확할 수 있으며 당도도 높아서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낮 동안 파란 하늘 속에 간간히 구름이 지나면서 따스함이 감돌았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6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뒤 퇴근길엔 공기가 다시 선선합니다. 밤 9시에는 서울 기온이 16도, 자정과 내일 아침 사이에는 1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쾌청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점차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겠습니다.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에 가을비가 오겠는데요. 아침에 제주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점차 내륙에도 산발적인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최고 60mm, 영동과 전남 남해안 지역,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영서와 충청 지역도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3도, 춘천과 안동 11도, 광주 12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0도, 대전 21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고요. 이후 주말 동안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키 오늘은 국정감사 생중계를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리된 국감 주요 내용은 다음 뉴스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